참모는 참모일 뿐 상대적으로 평범한 성격, 가정적인 아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평범한 할아버지 이미지를 가진 무난한 성격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을 놔두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해롭다는 확고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이든의 스타일과 무관하게 미국은 중국을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당의 명령을 위반할 만한 간 큰 중국인이 거의 없다고 볼 때 미국이 우려하는 모든 중국인이 스파이가 가능하다라는 걱정이 과한 걱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 이 책입니다. 김영사에서 나왔고 옴기니는 양진성, 박진서. 첫 장을 넘기면 바로 소개가 나옵니다. 바이든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30세로 미국 역사상 6번째 최연소 상원 의원이었다는 것, 그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여기 4줄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 납유리 너머로 호수가 내다보였다. 반대편 부두에서는 부드러운 불빛이 반짝였다. 내가 피츠제럴드의 개츠비처럼 느껴졌다. 내 비전, 내 꿈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트럼프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을 읽었을 때는 말이나 표현 스타일이 마치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홈밀바트의 파수꾼에 등장하는 청소년 홀든을 떠올렸습니다. 말투 같은 거죠. 가끔 약간은 트럼프의 책을 읽으면서 사춘기 청소년의 열정, 충동, 꿈이 가끔씩 툭툭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나옵니다. 바이든이 결혼할 여자 닐리아를 만났을 때 장면인데 내 비전, 내 꿈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았다라는 문장이 야망을 품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느낄 법한 기분,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두 사람은 스타일이 다를 뿐 미국인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읽으면 왜 개츠비가 위대한지 소설에서 직설적으로 설명되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찾아보았지만 그런데 미국인들이 가장 닮고 싶고 그런 열정과 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미국인이라 보는 듯합니다. 미국인은 개츠비처럼 꿈과 열정, 그런 사랑을 향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는 것 같고 또 아름답게 보는 것 이상으로 위대하게 보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서요. 그래도 이 질문은 하나 따라다닙니다. 항상 다 좋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위대하냐. 그러니까 개츠비가 위대한 업적을 소설 속에서 한 것은 아닌데 그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들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 책에서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만은 제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츠비의 꿈은 바로 미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체 짜임새로 볼 때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떠오르게 합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 헌트, 나오미가 닐리아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 닐리아는 죽었고 딸도 죽었다. 아들 둘은 살았지만 보는 뼈가 여러 곳 부러졌고 헌트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의사들은 영구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 가슴 속에서 텅 빈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 정말 굉장히 아픈 장면입니다. 한참 행복하게 지낼 때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아내가 죽고 딸도 죽고 두 아들도 크게 다치고 틀림없이 바이든은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미 미국 역사상 6번째 최연소 상원 의원이니까 지지자나 의지하는 동료들도 많습니다. 공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아픈 경험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의 1만 분의 1 정도만 받더라도 우리는 현기증을 느끼고 멘붕 기분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이 표현했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 그리고 가슴 속에서 텅 빈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공감이 됩니다. 머리가 하얘진다. 갑자기 머리가 캄캄해진다. 눈은 뜨고 있는데 심지어 눈은 재구시를 하고 있는데도 눈아픈 새카만 경험을 저도 해봤으니까요. 자신의 몸과 정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면서 정지된 듯한 서로의 병립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동시에 드러내네요. 바로 멘탈 붕괴, 멘붕이죠. 정말 바이든은 상원 의원이 되자마자 포기하려고 했었고 죽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평범한 미국인의 꿈과 고통이 막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일 텔레비전에 나올 사람인데 바이든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나는 병원을 뛰쳐나와 근처 거리를 쏘다니곤 했다. 지미가 나를 따라 나섰고 나는 말없이 되도록 어둡고 지저분한 동네로 지미를 끌고 갔다. 싸움거리를 찾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 주로 밤을 선택했다. 나는 항상 싸움거리를 찾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죽고 싶어하는 바이든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상원 의원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릴리아와 딸 나오미가 죽었고 여전히 두 아들은 병원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국회에서는 싸움이 벌어져 바이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당연하죠.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안 가니까요. 책에서 한 표현으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출퇴근하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아픔도 힘들지만 뼈가 부서지고 머리를 다쳐 입원해 있는 두 아들 그리고 병원을 교대로 지키고 있는 여동생과 어머니도 등장합니다. 이 시련은 계속 그렇게 계속됩니다. 트럼프가 거래를 즐기고 마치 게임을 하듯이 일을 했다면 바이든은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버티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고 죽지 않게 지켜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물렁한 바이든이 단단하게 주변의 도움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여기 투표하는 동안 의원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붙들고 있던 처음 보는 국회의사당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나를 빤히 바라보곤 했다. 젊은 친구, 여기는 의원님들만 타는 곳이에요. 그런 일은 몇 년 동안 계속 벌어졌다. 무장한 국회의사당 경찰관이 내 어깨를 잡아 빙글 돌리더니 얼굴을 벽에 밀어붙였다.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간신히 상원 의원 신분증을 꺼내 보이자 그는 굽실거리며 사과했다. 바이든의 개인적인 고통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변 지지자들의 기대와 관리 덕분에 죽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고 눈을 떠도 캄캄하지만 국회에는 출근을 합니다. 출석은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쪽 국회에서 시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경험 수모를 당하는 거죠. 이건 공적인 고생, 최연소자 상원 의원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공적으로도 길을 펴기 어려운 처지가 딱해 보입니다. 정말 떠밀려서 살고 있는 것 같죠. 앞에서 바이든이 소개한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에서 개츠비도 꿈이나 성공, 사랑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지만 바이든의 경우는 완성된 가족을 잃는 경험, 상원 의원이 되자마자 대우도 못 받는 일이 막 겹쳐서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 자포자기하게 되면 자칫 그저 그런 의원으로 남았을 수도. 그저 그런 의원이란 물론 훌륭하지만 주변 상황에 잘 순응하면서 일하는 거죠. 세계를 또는 미국을 걱정하는 스케일이 아니라 그냥 순응하면서 일하는 거죠. 그래도 훌륭한 편입니다만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선택하기도 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그냥 살아남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도 그렇게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추락은 아니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서전이 아니라 소설 바이든으로 이 책을 읽으면 관전 포인트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이든은 꿈을 꾸는가? 자기 자신 이외의 규모의 꿈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거죠. 왜? 보통 사람이라면 내 입에 들어오는 것, 내가 배고픈 것, 내가 외로운 것, 내가 관심 받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바이든은 어떻게 이런 시련을 받아들이고 견디는지, 바이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면은 그냥 살아서 견디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바이든답게 충분히 진짜 견디는 것, 그 견딘다는 것은 바이든 자신이 원래 가졌던 꿈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요걸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바이든은 자신의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내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조 바이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내게 눈길을 주었는지조차 확실치 않았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 델라웨어에서 온 친구군. 아내와 아이를 잃었다지? 동정하는 기색도 없었다. 드물고 신선한 접근법이었지만 그의 말은 너무 날카롭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퉁퉁하고 불그스레한 뺨을 후려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야. 일에 파묻혀.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만 그는 내가 그의 충고를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다. 나한테 화났지 자네? 하지만 난 자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고 나서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하원 첫 임기 동안 척추 수막염으로 아내를 잃었다. 아들 한 명도 8년 후 같은 병으로 죽었다. 그는 그 후 다시 두 아들을 잃었다. 일해! 그가 말했다. 일해! 일! 여전히 바이든은 누구나 건드리면 싸우고 싶은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딱 위대한 개츠비가 아니라 호밀밭
아파트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사춘기 소년 홀든이 떠오르네요. 다 큰 어른이 30세에 상원 의원이 되었고 가족을 일구었는데 하루아침에 건드리면 싸우려 하는 불안정한 사람, 또 가족을 걱정하며 병문안 다니는 아빠, 또 상원 의원으로서 국정을 챙기는 공적인 사람, 이 세 얼굴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또 이 충격 속에서 바이든은 세 개의 자아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입장이기도 하죠. 상황상 명언인 것 같습니다. 이거죠. 딱 네 글자로 된 명언입니다. 일해, 일. 이 책 전체를 읽어봤을 때는 바이든은 시종일관 매우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잘하고, 미식축구죠. 보통 사람 같고 평범해 보이고 가정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당장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의 대선 불복 때문에요. 민주주의가 상당히 앞서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민주주의가 뒤처져 있는 나라일수록 뭔가 대단한 사람이 정권을 잡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252페이지입니다. 대형 언론사에서는 나를 잘 소개하지 않았다. 내가 정치에 입문할 때는 기자에 대한 존경심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72년 사고 이후 나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하루아침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병원에서 걸어 나올 때 기자들이 내 사진을 찍으며 물었다. 의원님, 펀트가 몇 바늘이나 꿰맸나요? 보는 뼈가 몇 대나 부러졌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기분이 어떠세요? 지옥 같았다. 그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들은 내게 인간이 될 여지, 슬퍼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같았다. 18개월 후 내가 여전히 침체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다가와 말했다. 의원님, 도대체 언제 극복하실 겁니까? 정말 바이든의 고통은 끝이 안 보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언론의 괴롭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게 했을지, 그리고 바이든으로서는 정치에 입문할 때 존경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언론이 어쩌면 진짜 무섭고 매정한 얼굴을 가졌음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언론은 바이든이 앞에서 겪은 지옥 맛을 계속 기억을 하게 합니다. 공인이 된다는 것은 언론에게 노출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공인은 얼굴 공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죠. 사생활의 상당 부분을 침해당할 수 있고요. 그걸 불만할 수도 없고. 왜? 공인이니까. 언론사는 그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누구에게 내 가정이 깨져 심란한 내 마음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하죠. 그런 말 할 곳은 가족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망가졌는데 트럼프도 술을 마시지 않고 생활 패턴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바이든도 상당히 모범생 같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한 걸 보면 아마 자기관리가 잘 되었고 그래서 체력적인 우위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나는 농담을 해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아빠 묘비에 상원 의원이었느니 뭐 그런 말은 새기지 않았으면 해. 이런 것만 새겼으면 좋겠어. 아들, 형, 남편, 아버지, 스포츠맨, 두 아들이 웃었다. 두 남동생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이 됐다.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스포츠맨이라고? 맙소사, 끝까지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구나. 바이든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병명은 이 책에 소개되기로는 뇌기저 동맥 말단 부분에 동맥류가 생겨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미 출혈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쓰러진 후 병원으로 가는 긴급한 상황이 이 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리뭉술하게 소개되어 있었다면 읽을 의미가 없었을 텐데 흥미로웠습니다. 수술 후에 생존 확률이 50%보다 높다. 그런데 후유증으로 어느 장애가 올 수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수술을 2번 한다는 거죠. 바이든이 수술을 앞두고 이 두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후유증으로 어느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바이든은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왜? 바이든은 어릴 때 어느 장애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으니까요.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바이든은 어릴 때 어느 장애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 동안이에요. 이렇게 7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바이든의 고난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기간에 정치적 후계자로 여겼던 장남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사망합니다. 보통
부모들은 정말 원하지 않는 것.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경험도 바이든은 하게 됩니다. 바이든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많이 경험한, 그리고 상원 의원으로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참모는 참모일 뿐 상대적으로 평범한 성격, 가정적인 아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평범한 할아버지 이미지를 가진 무난한 성격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업가 트럼프가 중국을 그렇게 대하게 만든 증거가 정말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일 그런 내부 정보가 있어서 바이든도 대통령이 된 후에 열람을 하게 된다면 거의 비슷한 태도를 취할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사업가여서 가장 그럴 법하지 않았는데 중국을 두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끝나면 전 세계가 사업 무대가 되는데 왜 굳이 중국을 두드렸을까? 중국을 놔두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해롭다는 확고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이든의 스타일과 무관하게 미국은 중국을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어떨까 한번 봅니다. 독인 계기는 아닐까요? 한번 보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의 미국과 경제의 중국 둘 간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라고 한다면 필요하면 둘 다 초강대국이니까 다른 나라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여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하는 형식 정도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고, 중국은 사회주의 특성상 우리가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용서라는 형식으로 풀어줄 거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당의 명령을 위반할 만한 간 큰 중국인이 거의 없다고 볼 때 미국이 우려하는 모든 중국인이 스파이가 가능하다라는 걱정이 과한 걱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조 바이든은 경험,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음표는 바로 과감성, 결단력 같은 용기가 있냐 없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서양인들은 누구나 용기를 최고의 덕목으로 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로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총으로 일어선 미국, 미식 축구를 보면 용기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죠. 트럼프는 야구, 바이든은 미식 축구입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보면 바이든이 더 거친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젠 트럼프는 대통령에서 물러날 것이고 바이든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것입니다. 구경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바이든이 어떤 스타일을 보여줄지 말이죠. 이렇게 조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을 중심으로 바이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책에서 인용한 것은 44줄입니다. 그러니까 2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총 575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를 인용했으니까 0.35%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구입해서 전체를 다 읽는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휴대폰으로 보게 될 바이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소설로서도 한번 읽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 책을. 이렇게 조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